얼마 전 중국에서 전승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전승절은 중일 전쟁에서 승리한 조약을 맺은 9월 3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보통 전승절 열병식은 10년마다 실시하는데 이전 열병식이 2015년에 있었지요. 이번 열병식에서 중국은 자국이 보유한 신규 장비들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이번엔 그중에 중국이 공개한 극초음 속 무기들 몇 가지가 보였는데 극초음 속무기에 대해 개인 생각을 말해보려 합니다. 먼저 극초음 속무기는 통상 마하 5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를 내는 무기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걸러지는데 단순 탄도 비행을 하는 것은 걸러집냐? 일단 극초음 속무기의 특징은 빠른 속도를 통해 탐지되는 시간을 줄여서 요격탄으로 상대방이 대응을 하는 걸 힘들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일단 마하 5 이상이다 보니 통상적인 요격탄들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일반적인 요격탄들은 항공기를 요격하는 미사일들처럼 항공기를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날아오는 미사일의 탄적을 바탕으로 비행 궤도를 예측해서 미리 날아올 위치로 요격탄을 보내 직격 또는 대량의 파편으로 비행체를 요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기존의 탄도탄과 극초음 속무기의 특징이 갈라지는데 탄도탄의 경우에는 탄도 비행으로 비행 궤적이 뻔하다 보니 최근 추세에서는 요격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하 20 이상씩 되는 ICBM의 탄두들은 아직 어려운 편이지만요. 하지만 전술 작전술제대에서 사용되는 탄도탄들은 대부분 통상적인 탄도 비행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극초음 속무기들은 속도와 고도를 얻기 위해 초기에는 탄도 비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극초음 속의 빠른 속도로 목표를 향해 날아갑니다. 여기서 날아가는 방식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되는데 극초음 속 순항미사일과 활공체 그리고 부분적 극초음 속 체계인 조정 가능 재돌입 운반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난이도가 낮은 조정 가능 재돌입 운반체는 냉전 말기 이후에 나온 탄도탄들에서 보이는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라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전술탄 도탄이 대표적인데 80년대부터 작전술급 이하 제대에서도 탄도탄 요격이 가능한 방공체계들이 생기기 시작하니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기술입니다. 이것들의 특징은 통상 탄도 비행을 하다가 종말 단계에서 궤적을 틀어버리고 그 틀어진 궤도 비행으로 요격탄들의 유도를 방해해서 생존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일단 생존성을 높이는 방식이기에 요격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요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요격 절차에 비해 더 많은 요격탄이 소모됩니다. 일단 요격해야 하니까요. 가장 최근의 사례라면 우크라이나에 대해 러시아군이 킨잘 ALBM을 사용한 건데 킨잘은 앞서 말했던 이스칸데르의 공중 발사형 모델입니다. 미그 31 이상의 대형 기체에서 운용하는 무장으로 종말 속도가 마하 7 정도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 미사일은 미국이 제공한 팩3로 요격했다는 게 서방 측의 공식 발표입니다. 당시에도 요격을 했네 안 했네 탄낭비네 하며 사람들이 말했지만 일단 러시아 측에선 시드 목적에서선 성공했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요격은 성공했으니 서로 윈윈이라 하겠지만 물자가 부족한 우크라이나의 탄소모를 유도하려는 측면에선 러시아의 성공이라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무기는 초기 형태의 극초음 속무기라 볼 수 있지만 분류하는 기관에 따라선 극초음 속무기가 아니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극초음 속 순항미사일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하이코어라는 극초음 속 비행체의 실사 격시험이 실시되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었지요. 이 방식은 순항미사일이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기존의 터보팬이나 램제트 방식보다 더 발전된 추진체계인 스크램제트 엔진이 사용되는데 기존 램제트 방식의 한계가 마하 3 정도다 보니 그 이상의 속도인 마하 5 이상을 내기 위해 저런 더 고도화된 추진체계가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개발 난이도가 어렵고 비쌉니다. 그 정도 속도에서 나오는 충격과 온도를 견뎌야 하는 소재들을 대량으로 사용해야 하고 항적을 변경하면서도 저고도의 대기마찰까지 버텨야 하니까요. 하지만 순항미사일의 특징인 저고도 비행의 특성으로 가장 생존성이 높은 방식입니다.
적어도 비행인 만큼 탐지되는 거리가 짧고 탐지되더라도 이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대한미사일이나 전술 목적의 성격이 크고 실제로 사용됐다는 사례라면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했다고 알려진 사례긴 한데 뭐 그리 영향가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며 개발되고 있는 방식인 극초음속 글라이더 방식입니다. 이건 통상 작전수리 상제대에서 사용될 만한 방식으로 대부분 핵투발 체계와 연계되는 방식입니다. 초기 탄도 비행 이후에 지구의 공유를 이용해서 레이더의 탐지 가능고도 이하로 글라이더처럼 극초음속으로 활공하는 방식의 무기체계입니다. 글라이더 방식이다 보니 탑재되는 탄두의 크기가 제한되고 이렇다 보니 보통 전술 목적의 고폭탄보다는 작전술급 이상에서 사용될 핵무기 투발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라면 러시아의 아방가르드나 중국의 DF-17이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극초음속 무기체계 분야들은 러시아, 중국, 북한 같은 동구권 국가들이 서방권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방권은 이런 방식의 무기에서 뒤처지고 있을까요?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다면 지난 20여 년간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권 국가들은 국가 간 대규모 전면전보다는 무장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규모 분쟁에 중점을 두고 군구조와 무기체계들을 개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바마 정권 들어서 일본의 아베 총리가 기초를 만든 태평양으로 회귀 정책을 하면서 이것저것 아름아름 바꾸어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 시작이 뒤처진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입니다. 현재 미국이 주로 개발 중인 방식은 극초음속 글라이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체계들도 글라이더는 공유하고 발사 방식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전형적인 미국식 규모의 경제를 만들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적어도 저피탄 발사체를 대량으로 투발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는 결론을 냈었고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체계가 통상 제짐이라고 하는 스탠드오프 무장입니다. 어차피 요격을 어렵게 할 거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투발해 비용 대비 효과를 가져오는 거지요. 거기다 다용도로 사용도 가능하니 훨씬 이득입니다. 언론에서 패널들이 극초음속 무기들을 무슨 무적에 대응 불가능한 무기처럼 표현하는데 요격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기존 방식들로 대응하는 게 좀 어려워졌을 뿐이라 더 많은 노력들을 쏟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극초음속 무기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의 요격 체계들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 이런 지상 기반 레이더들로 탐지하기 제한되는 것들을 원거리에서 탐지하려면 공중이나 우주 기반 탐지 체계가 필수인데 그 공중 기반 탐지 체계로 쓸게 망했네요.